그 다음에 286쪽에 그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볼까요? 건축선. 자,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건축선은 건축 가능선, 건축 가능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지가 있으면 말이죠. 이 대지에 어떤 부분까지 A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A가 여기까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다. 그럼 이걸 건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가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A는 여기까지만 건축해라. 이렇게 정해진 이걸 건축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선은 왜 건축선 규정을 두고 있느냐. 목적은 말이죠. 대지 내에 최소한 뭐 이것도 일종의 공지. 도라고 건축물사 공지를 좀 두자는 얘기죠. 공지를 좀 둬서 뭐 하자. 여기 우리가 주차라든가 주차 또는 조경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통풍이라든가 통풍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이 건축선 규정입니다.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어디가 되느냐. 원칙은 도로 경계선입니다. 도로 경계선. 도로 경계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 도로와 대지 경계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걸 도로 경계선, 이걸 원칙적으로 건축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어디까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건축하고 이걸 비워놔도 상관이 없죠.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고 여기다 담장이나 하나 이렇게 쌓아놓겠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기 땅이니까. 또 A는 건축물 여기까지 바짝 붙여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A는 어떤 경우도 이 도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물 건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은 여러분 소요 너비에 미다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요 너비에 미다라는 것은 뭐냐? 원래 도로 소요 너비가 말이죠. 이 도로 소요 너비가 최소 4m를 말합니다. 4m 미다라고 있는 경우, 도로 소요 너비가 4m가 안 나오는 경우, 이때는 건축선이 어디냐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도로 소요 너비가 지금 현재 2m밖에 안 돼요. B의 대지고 C의 대지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 넓이는 보통 4m는 넘어야 된다고요. 근데 2m밖에 안 되면 도로 소요 너비가 안 되죠. 그리고 도로 반대쪽에도 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성이 어디에 되냐? 양쪽 대지 소유자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기 대지의 일부를 후퇴해서 건축을 건축해야 돼요. 그 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도로 소유 너비가 4m이기 때문에 양쪽 대지 소유자들이 도로 4m를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1m만큼씩 뒤로 후퇴해서 건축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건축은 어디라고 그러냐? 보세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이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그러면 도로 소요 너비 그러면 4m의 2분의 1이죠. 2m를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입니다.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그러면 이게 건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건축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더 들어왔죠? 1m가 더 들어온 거죠. 여기서 여기 얼마? 1m가 더 들어온 거죠. 1m씩 후퇴했잖아요. 이걸 건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도로 소유는 미달이 있고 도로 반대쪽에 대지가 오는 경우 이때는 도로 어디로부터? 중심선. 도로 중심선부터 도로 소유너비 2분의 1. 도로 소유는 4m죠. 4m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이야. 그럼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돼서 여기다는 건축물 건축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m를 확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어때요? 대지 소유자 B나 C가 좀 손해를 보겠죠? 1m씩을 뒤로 후퇴해서 건축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지가 평당 1000만원씩 가는 땅이야. 1000만원씩 가는 상업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10m고 여기도 10m고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래요? 100제곱미터면 30.3평이죠. 이 대지가 30평인데 평당 1000만원씩 하면 이게 뭐야? 3억이야 30억이야. 그죠? 30억이잖아요. 근데 살 때 어떻습니까? 여기다는 건축물 건축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1m 그러면 이게 10m 몇 평? 10m면 실제로 또 한 3평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저기다 건축물 건축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대지 면적만 보지 말고 도로의 넓이도 봐서 도로가 4m 못되면 나는 1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하니까 이만큼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토지를 매수할 땐 대지 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앞에 있는 돈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삽니다. 나중에 있다가 건축물 건축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다 이 말이지. 현명하지 못한 거죠. 자, 이 도로 넓이도 역시 2m밖에 안 됩니다. 뒤에 대지인데.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하천. 그러니까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하천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철도부지 또는 경사지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후퇴하고 싶어도 후퇴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이쪽으로 후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쪽으로 후퇴시켜 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도로 소림이 미달하고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 있을 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반대쪽으로 후퇴한 선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 얼마? 4m. 그러면 이쪽으로 4m 이렇게 후퇴한 선. 이게 건축이 돼버려요. 그럼 얼마가 더 들어왔죠? 이번은 2m를 후퇴. 그렇죠? 이번에 2m를 소비해요. 그래서 4m를 확보해 준다는 거죠. 신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287쪽에 보면 2번에 거기 지정하는 건축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정 건축선. 이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정건축선 말이죠. 원래 도로가 말이죠. 이게 10m예요. 도로가 10m면 도로 소유면 4m 넘죠? 넘죠? 이해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돼야 되죠. 4m 넘으니까 여기가 돼야 되는데 건축을 따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정하냐면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서만 지정할 수 있냐? 4m까지인데 어디? 도시지역 내에서만. 무슨 목적으로?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또는 뭐예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서는 도시적이면서 말이죠. 건물 위치를 꼭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을 이 도로 경계선부터 몇 메타씩을 띄어서 건축이라고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요. 이건 몇 메타까지 띄울 수 있다? 최고 4메타까지.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의 교대역 근처, 교대역 근처 가면은 지금 현재 그 교대역에서부터 서초 법원 검찰 가는 그쪽 가는 길까지 거기는 어떻습니까? 도로경에서 전부 다 길을 후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지정 건축선이라고 해요. 지정 건축선. 자, 그러면 이제 지정 건축선은 여기도 건축을 건축 못하죠? 그렇죠? 건축을 건축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도로가 4m 넘는 경우잖아요. 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건 어차피 토지가 도로가 4m 못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건축물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건축물 건축했다면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건축한 조건은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게 지정건축선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어디다? 도로 경계선이다. 네? 원칙적으로 도로 경계선이다. 그러나 소요 너비에 미달하고 있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이다. 소요너비에 미달했고 도로 반대쪽 하천이나 철도부지 경사지에 있을 땐 하천, 철도부지 경사지는 도로 경계선부터 도로 소요너비만큼을 수평이동한 선이다. 또 도로가 4m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이무적으로 건축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한다. 이때 지정건축선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도시지역에서 최고 몇 메타까지? 4m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거기 여러분 교재에 그 284쪽 하나 잠깐 볼까요? 284쪽. 284쪽에 그 도로 개념 나오죠? 이 건축 도로, 이 도로 개념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도로가 뭐냐? 이 토지에서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다양한 도로가 있어요. 도로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상 도로야.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 소방도로라고 그래.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소방도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도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앞에서 국토계획법상 도로 공부했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도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또 도로법상 도로가 있어. 도로법상 도로. 지적법에도 도로가 있어. 그렇죠? 지적법에. 또 사도법상 사도가 있어. 사도. 자, 그러니까 도로가 건축법상 소방도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로, 지적법상 도로, 이렇게 도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도로 개념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토지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갖다가 경매받는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 토지 위에다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땅은 땅이 아니고 흙이라고 했죠. 흙더미. 그럼 건축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앞에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했던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느냐.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두 번째, 이때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거 건축허가 나올 때 이 도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진입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만 여러분이 잘 아셔도 토지는 반이 공부가 끝났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도로는 뭐다?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1번 통행도로, 2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3번 막다른 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통행도로를 원칙상 도로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원칙상 도로. 그러면 통행도로가 뭐냐? 건축법상 도로가 뭐냐?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도로란 이렇게 보세요. 도로란 첫째, 도로가 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고요. 실질적 요건. 두 번째, 형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된 실질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기 보니까 뭐냐면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동차와 사람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통행은 요건 절대적이에요. 차량 통행은 이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 통행은 반드시 가능해요. 만약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면, 즉 인도가 없으면 건축법상 절대 도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요 너비가 4m 이상은 되는 거예요. 자, 너비, 이걸 도로의 소요 너비라고 해요. 4m에서. 그러니까 건축법상 진입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요 너비가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허가 나옵니다. 네?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가 나 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2m밖에 안 된다. 그러죠? 이건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잖아. 보통 우리가 통로라고 그래, 통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적어도 얼마? 4m 이상 된다. 세 번째,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예정되었으면 됩니다. 예정됐다는 것은 뭐냐? 이건 다른 말로 계획됐다는 얘기죠. 즉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만 돼 있어도 건축가 나와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요건입니다. 세 가지 요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사람 통행은 반드시 가능해도 소요되면 4m 이상이 된다. 또 현재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정되고 또 이런 세 가지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자, 거기 보면 1번 국토계획법 또는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은 뭐가? 고시. 첫째 말하고요? 고시가 됐어야 돼. 뭐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고시가 됐다. 기반시설. 사도법상 사도로 고시가 됐다. 도로법상 도로.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사도법상 사도, 도로법상 도로, 이런 것들로 법률로서 이제 고시가 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고시가 됐다고 그랬죠? 기반시설로서 고시가 돼서 무조건 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야? 국토계획법상 도로로서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너비가 4m 이상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도로가 되는 거야. 건축법상.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를 제가 앞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는 몇 가지가 있느냐? 6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 자, 일반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6가지 기반시설. 자, 그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는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아까 무슨 도로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토계획법상 도로지만 건축법상 사람 통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도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보행자 전용도로 있다고 그랬죠.
자전거 전용도로 있다고 그랬죠.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토기획법상 너비가 1.1m 이상이면 자전거 전용도로거든요. 그럼 이건 어때? 건축법상 도로가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통행 안에도 4m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률로 고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정, 공고된 것도 됩니다. 누구로부터? 허가권자로부터. 건축 허가 또는 뭐 할 때? 신고시. 이걸 도로 지정이라고 그래요. 고시, 도로 지정. 이게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무슨 법? 도로법. 도로법상 도로는 말이죠. 소유자가 누가 해야 되냐?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법상 도로는 이런 것들이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뭐 지방도 있죠. 시도, 군도, 이런 것들이 도로법상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가 되는 반드시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야. 그러면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A의 토지, B의 토지. B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B는 이 도로법상 도로에서부터 자기 대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방법을 쓰죠. 어떻게? A의 토지에다가 나 이만큼을 좀 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게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A로부터 뭘 받는다고 그래? 동의를 받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냐? 토지 사용 승낙서로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겁니다. 물론 A에게 이 땅을 쓰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갖다 뭐 또 이 땅을 갖다 사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사가지고 여기다 사도를 계산하면 돼. 사도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A의 토지 사용 승낙서하고 A의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B가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여기를 도로로 지정해주는 조건으로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요. 이걸 도로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이 동의가 뭐다?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가 건축물 건축할 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가 사실상 통로로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 A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자, A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어떤 경우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죠? 행방불명돼 버렸다. 동의를 받기 곤란하죠? 해외에 거주한다. 동의를 받기 곤란하죠? 이런 경우는 A의 동의 없어도 여기다 어떻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도로 갖다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가 땅을 갖다 이렇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갖다 내드리는데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A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A를 갖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그 광주시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A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근데 건축법에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해역 이런 경우 심의만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저기서 건축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여기서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것은 그 사람 주소를 모르는 것은 선생님 사정이고요. 그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건축을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현황 경우. 또 하나 어떤 경우냐? 사실상 통로로 여기를 사실상 통로로 계속 이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정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동의 없어도 이걸만 동의 없어도 지방자치 조례가 이건 이제 사용승낙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정하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럼 동의 없어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보면 주로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제방이라든가 제방 국어라든가 국어 그러니까 뭐야 제방 뚝 있죠. 또는 국어로 있는 것을 복귀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사실상 통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용승낙서 없어도 100%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냐,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누군가가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갖다 이용해서 건축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사용승낙서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말이죠. A가 아까 사용승낙서를 갖다 해줄 때 사용승낙서하고 이제는 뭘 첨부한다? 이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그럼 인감증명을 왜 첨부하느냐? A가 여기다 어떻습니까? 사용승낙서에 해줬다는 동의와 함께 보통 이걸 갖다 이제 한번 사용승낙서면 도로대장에다 올려버립니다. 도로대장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B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C도 다른 사람 D도 전부 다 이걸 어떻습니까? 토지 사용승낙서를 이미 해준 걸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B에게만 해줬지 C 이놈 나쁜 놈이니까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해준 적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 저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만지작이 있으면 다른 사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사실 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이런 경우하고 아까 조례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이거죠.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때요? 실질적 요건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소유는 3m 사용해야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예정된 것이 돼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고시된 거. 국토개법 또 무슨 법? 아까 도로법 또 무슨 법? 사도법 이렇게 그러니까 고시가 될거나 아니면 허가권자 지정 공고하셔야 됩니다. 지정 공고. 자, 이 도로는 좀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 교재 290 있죠? 290조 7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나오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도 자주 돼요. 이건 뭐냐? 위반이라는 것은 뭐 위반된다는 거죠? 건축법이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명령.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규를 위반했거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명령이나 여기에 위반됐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조치 누가? 허가권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냐? 허가권자 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반 건축 조치 첫째, 제일 먼저 뭘 할 수 있을까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건축을 취소할 수 있죠.
아까 배웠죠? 위반 건축물은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적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단 여기서 취소하는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청문회 의무가 있습니다. 청문 절차고. 이 청문이란 건 뭐냐? 항상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해요. 사전 의견 진술. 그러니까 이 법 건축물은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얼마나 한다? 청문회 의무. 청문회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취소하면 청문, 청문하면 취소, 취소하면 청문.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겠죠. 시정명령 무슨 명령? 그거 철거해라. 공사 중지해라. 그거 다시 해라. 이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할 때는 또 반드시 뭐 하라고 돼 있냐?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 의무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을 기해라. 안 그러면 불측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준다. 이게 위반 건축물 표지 설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영업허가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허가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말이죠. 뭔가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학권자가 그 영업허가권자에게 이거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업허가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응해야 되겠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 자, 대집행은 뭡니까? 아까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죠?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가속 밀어버린다는 얘기지. 행정공무원을 동원해서. 이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이때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위반자가 부담한다. 위반자 부담. 이게 행정대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철거해라.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버티면 돼. 버티면 어떻게 한다? 행정공무원에서 철거해줘. 근데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 고지서 나와. 거기다 모든 비용. 그 다음에 일당까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행 강제금 이게 뭐냐? 이행 강제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거 나왔었죠. 이행 보증금, 기억나요? 어디서? 이행보증금. 앞에 국토교법상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허가해 줄 테니까 여기다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해라,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해라 하고 조건 붙이죠. 근데 상대방이 어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다 예치하세요. 이게 뭐다? 이행보증금 예치였지. 그럼 이렇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다가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약속을 잘 지켰으면 되돌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게 이행보증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은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서 물리는 돈이야. 그렇죠? 이행강제금과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왜 나왔느냐? 이행강제금의 취지는 이겁니다. 취지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 번밖에 부과를 못해. 벌금이나 과태료는 한 사건에 와서 한 번밖에 부과를 못 시킨다고 해. 이걸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죠? 일사 부재리 원칙. 다른 말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사 부재리 원칙.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벌금 2천만 원 내라 그러면 어때요? 2천만 원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겨우 2천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천만 원 내라 그러면 어때? 기분 좋게 가서 휘파람 불면서 2천만 원 내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말이죠. 네? 어떤 사람? 네?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무슨 수원 모 사건 보니까 뭐 연예인 어쩌고 뭐 하룻밤에 얼마 5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대. 그죠? 그런 사람 돈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2천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죠. 벌금 2천만 원 내라는 벌금 2천만 원 딱 내. 내고 난 다음에 그 위반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해도 그 사건에서 다시 벌금을 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뭐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너 한 번만 물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려버리겠다. 계속. 이행할 때까지.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시킬 목적으로 물리는 돈이죠. 이행을 강제시킬 목적으로 물리는 돈. 이게 이행강제금. 자,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건 누가 부과하느냐? 부과는 누구? 건축? 허가권자 부과입니다. 허가권자가 1년에 어떻게 2회 범위 내에서 언제까지? 이행시까지 계속 물려버리는 거야. 1년에 최고 몇 번까지? 2번까지.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려버려요. 총 부과횟수는 몇 회? 총 부과횟수는 없어요. 총 부과횟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면 이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컨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은 소위 서민용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민용 주택 위반을 했어. 서민용 주택 위반을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가혹하게 물려버리면 서민용 주택은 철거를 해도 철거할 수가 있어 없어? 철거도 못 하잖아요.
또 이 금액은 너무 가혹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건 이런 예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금액을 말이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걸 완화시켜 줍니다. 원래 금액보다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2분의 1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부가일수를 총 몇 회? 5회. 범위 내에서 뭐가 정한다? 조례가 정한 횟수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회를 부과한다? 5회가 아니죠. 5회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입니다. 조례가 정한 횟수. 그러면 참고로 서울시 건축조례는 뭐라고 되어 있지? 현재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거지만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1년에 2번 물린다면 어때요? 2년 물리고 그 다음 한 번 더 물리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리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행강점을. 자, 이게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만. 이제 금을 어떻게 물리냐는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결국 어때요? 한 번만 물리지 않고 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려버리겠다면 사람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과 이행보증금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특히 이행강제금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행강제금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행강제금 어디서 나왔는가? 앞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토지를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 한번 나왔고 건축법상 여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또 뒤에 이제 농지법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우리 공법에서 총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행강제금과 이행보증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서 허가권자 할 수 있는 조치. 자, 제일 먼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철거해라, 중재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네 번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이행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O야 X야?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 쪽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 말 없어요. 책 보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 X다. 왜? 네? 왜 할 수 없다? 병가도 가능해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는 병가도 가능해요. 왜 할 수 없다? 아니야.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벌금은 형벌이야. 형벌은 어디에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 벌금이나 징역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 이행강제금은 시장호수구청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원의 벌금은 시장호수구청이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판결이 필요하다. 판결. 그래서 허가권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조치 이 부분이 출제가 자주 돼요.
다음에 여러분 말이죠. 293쪽 한번 보세요. 293쪽 보면 2번 건축 면적, 3번 바닥 면적, 4번 연면적 나오죠. 이 개념 세 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무슨 면적? 건축 면적. 두 번째 바닥 면적. 세 번째 연면적. 자, 어떻게 하냐? 건축 면적 뭐다? 건축 물의 면적이야. 응? 바닥 면적 뭐야? 바닥의 면적이야. 간단하네. 건축 면적은 전체 대지 가운데 그 건축물이 차지하는 전체 공간 면적이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언제나 하나야. 그렇죠? 그럼 건축 면적은 뭐다? 건축 면적은 이 대지 속에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이 면적을 말한다고. 그렇죠? 그럼 건축 면적은 언제나 하나야. 층수 몇 개네. 바닥 면적은 뭐야? 이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바닥은 몇 개야? 5개죠. 바닥은 면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1층은 100, 건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180, 70 이럴 수 있죠. 바닥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연면적 뭐냐? 이 바닥 면적의 합계. 전체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도 포함된다? 지하층 포함. 자, 그러면 다시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은 바닥의 면적이야.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야. 자, 그럼 건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세요. 건축물은 보세요. 건축물의 가장 넓은 부분을 재겠죠. 그럼 건축물은 지붕과 벽이 있든가 지붕과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벽이 있으면 가장 바깥은 외벽. 자, 이건 외벽이죠. 외벽의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중심선. 외벽의 가상의 중심선. 중심선 따라 가지고 삥 둘러서 그걸 하늘에서 바라본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하늘에서 바라본 면적. 단 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그럼 바닥 면적. 바닥은 어때요? 바닥은 껴줘 보실까요? 바닥 면적 보시면 1번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라고 그랬죠. 각층 또는 일부. 왜? 3층 바닥 면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3층이 우리 교실 바닥 면적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벽이 있으면 벽, 벽이 없으면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것을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앉는 교실은 4개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교실 바닥 면적 그러면 어때? 4개 벽의 중심선을 따라서 하늘에서 바라본 면적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또는 기둥 또는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것을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뭐다? 넘겨보시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여러분 한 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한 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건물이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100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1000제곱미터. 거기다 지하 2층이 있다. 그러면 1200 이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단 여러분 밑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면적을 제외시킨다고 그랬죠. 1번 무슨 면적? 지하층 면적. 2번 무슨 면적?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사용되게 된 면적은
제외시킨다. 일단 1번, 2번까지만 기억합시다. 원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시키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하고 지상층 주차 공간을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법의 중요한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마지막은 주택법. 주택. 연면적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이 포함된다고요. 포함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만 뺀다고. 용적률 산정할 때만. 일반 연면적에서는 포함시키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뺀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죠. 10월 마지막 주에 주택법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질문이요. 안 했는데 접도구역 이게 뭐예요? 접도구역. 맨날 궁금했는데. 접도구역. 접도구역 오늘 설명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어요. 도로 옆에 있는 땅은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도시지역이라면 이 옆에 있는 땅은 아주 좋은 땅이야. 황금의 땅이죠. 그런데 비도시지역이라면 안 좋은 땅이야. 이때 비도시지역 내는 여기에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접도구역. 고속도로일 때는 고속도로 경계선부터 보통 50m, 또 일반 국도일 때는 뭐 2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정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건축물을 함부로 건축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제한하는 지역. 그래서 접도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라든가 형질 변기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철저하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건축이 거의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접도구역. 어디서? 비도시지역에서. 그러나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제도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 도로 인근 지역의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접도구역은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도로 확장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디에서만? 비도시죠. 그래서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동물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접도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